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봉쇄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전국 방역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고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늘리고 추가 접종을 마쳐야 백신 접종 완료라는 인식 전환을 당부했습니다. 대선을 100일 앞두고 발표된 9개 여론조사를 분석했습니다. 9개 가운데 6개가 초박빙 접전으로 집계됐고 2030 세대 표심은 안개 속이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김병찬이 피해 여성이 신고하자 보복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지난 2월 개장한 더현대 서울에서 천장에 설치된 석고보드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매장 직원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50조 원 지원 제안을 수용하고 당장 방법을 찾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올해만 잘 버티면 새빛이 보일 것만 같았던 코로나 전선이 다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체가 다 파악되지 않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공포와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된 이 오미크론은 지금까지 최소 15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견됐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속속 다시 국경의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코로나 5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나섰고 일본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오늘 뉴스9은 이유진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은 3주 전 출장자와 유학생들에게 빗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그기로 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은 한 달간 일본에 사실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未知のリスクには慎重の上にも慎重に対応すべきと考えて政権運営を行っております。 일본은 오미크론이 보고되자 남아프리카 9개 나라 입국자만 격리했습니다. 그러다 나미비아에서 온 자국민 한 명이 오늘 양성 판정을 받게 되자 외국인을 아예 들이지 않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국민이 오미크론 감염인지는 분석 중입니다. 앞서 국내에서 감염자 한 명이 나온 이스라엘은 2주일간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벌써 5명의 감염자가 나온 호주도 국경 폐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Convened our first meeting on this on Friday, and on Saturday we took the steps to cease those flights and to close those borders. 유럽연합과 영국은 남아프리카 여행객의 입국을 막아버렸고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발 입국자들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8개 나라 여행을 제한한 미국은 내일 더 강력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오미크론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나게 빠른 전파 속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중동, 유럽을 거쳐 북미 대륙까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른바 백신 부국들이 백신을 싹쓸이하는 동안 접종에서 소외된 아프리카 국가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붐비던 공항이 한산합니다. 캐나다에서도 오미크론이 확인됐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여행을 다녀온 2명입니다. 의심 환자 8명이 보고된 프랑스와 Dès qu'il y a un cas suspect, nous isolons la personne et nous procédons à des tests poussés, c'est-à-dire un séquençage. Nous regardons le profil génétique du variant. 남아공발 귀국자 1명이 의심 사례로 보고된 브라질까지 모든 대륙으로 번졌습니다. 외신들은 백신 불균형이 오미크론을 만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 백신을 싹쓸이할 동안 사하라 남쪽의 가난한 나라들은 접종을 못 받아 새 변이가 만들어질 여건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But while many high-income countries report more than 60% vaccine coverage, just over 7% of Africa's population is fully vaccinated.
그나마 남부에서 접종률이 높다고 하는 남아공도 24%에 불과합니다. Omicron variant should be a wake-up call to the world that vaccine inequality cannot be allowed to continue. 영국은 G7 보건장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각국의 여행 자제, 국경 폐쇄, 백신 문제가 논의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위험도를 정부가 설정한 5단계 중 최고 수위인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고 다음 달 중순으로 예고했던 일상회복 2단계 전환도 일단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과 정부 대책은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오후 서울역 앞 임시 선별검사소에 긴 줄이 서 있습니다. 동선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려가 돼서 저희 동생 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터져갖고 지금 저희 동네 학교가 완전 비상에 걸렸어요. 오늘 신규 확진자는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 위중증 환자는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지난주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수도권은 2주 연속 매우 높음을 기록 중입니다. 주간 위중증 환자 수는 한 달 만에 2배 넘게 늘었고 주간 사망자 수는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결국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예정됐던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끝난 뒤 5달이 지난 모든 성인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백신 추가 접종을 통해서 확산을 막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에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선택지도 갈수록 좁아지는 양상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접종 대상을 18세에서 49세로도 확대해 접종 완료 5개월 후부터 맞을 수 있게 했습니다. 추가 접종, 즉 3차 접종까지 마쳐야지만 접종이 완료된다고 정부는 말합니다.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은 기본 접종만 받은 사람에 비해 10배 이상의 예방 효과를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은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추가 접종 확대를 위해 방역 패스에도 유효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 규모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안에 대해선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민들 불편과 민생 경제에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방역 패스를 청소년층에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노래방, PC방, 학원 등의 청소년 주요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여부는 청소년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더 지켜보면서 단, 시범 운영 중이던 영화관의 실내 취식은 당분간 중단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의료 시스템도 한계 상황입니다. 서울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했고 전국적으로도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아직은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음 달에는 2,000명까지 늘어날 거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이에 따라 정부가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역시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준 기자입니다. 코로나 중증 병상 13개가 다 찬 서울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료진 등 22명이 확진됐습니다. 지금 다 채워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87.8%까지 치솟아 90%가 눈앞이고 전국 평균도 8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위중증 환자는 현재 600명대에서 다음 달 중하순경 2,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모든 코로나 환자는 재택 치료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경증, 무증상 확진자 증가를 입원 중심의 의료 체계로 계속 대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 자원의 소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입원 치료는 재택 치료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면 이에 따른 추가 대책도 필요합니다. 과연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환자를 제 시간에 제대로 된 병원에 제대로 준비된 병상으로 후송할 수 있겠느냐. 정부는 24시간 상담과 진료가 가능한 한라인을 구축하는 등 재택치료 환자의 응급 상황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예, 앞서 보셨던 코로나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서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오미크론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오미크론 변이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오미크론은 WHO에 보고된 지 이틀 만에 5번째 우려 변이로 지정됐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공식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없는데요. 전염력이 델타 변이보다 2배, 많게는 6배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치사율은 기존 유형 대비 8배나 높을 수 있다는 이런 미국 과학계의 추정도 나왔습니다. 반면 오미크론을 처음 발견한 남아공 의사는 증상이 가볍다고 말해서 그다지 치명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예, 뭐 추정은 있습니다만 전파력, 감염력 모두 모호한 상태군요. 그런데 우리 백신 접종률도 8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기존 백신으로는 소용이 없습니까? 미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인 파우치 박사는 확실한 정보를 얻기까지는 2주 넘게 필요하다면서도 코로나에 걸렸다 생긴 항체와 또 백신으로 생성된 항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재감염될 수도 있고 기존 백신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기존 백신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맞는 게 좋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증화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유행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접종은 필요하고 나중에 변종이 생기더라도 접종한 사람들의 경우는 위중증으로 훨씬 덜 갈 가능성. 또 오미크론에 대응할 새 백신이 나오려면 또 4에서 6개월이 더 걸리는 만큼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추가 접종을 최선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의 입장은 필요한 만큼 입국 제한 조치는 취하겠다. 그러나 일상 회복은 후퇴하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 확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 4주 동안 입국 금지한 8개 나라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세계 전면 봉쇄가 아닌 만큼 경유자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도 유입은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방역 당국이 오늘 60세 이상 추가 접종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오미크론 유입을 최대한 막을 동안 고령층의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검역 과정 중에서 얼마나 잘 잡아내서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또 변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현재 PCR 검사로는 코로나 감염 여부는 진단 가능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걸러내지 못하는데요. 방역 당국은 한 달 내에 변이 PCR 검사 개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번 연말 모임들 많아서 이번 연말을 잘 넘겨야 할 텐데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정말 걱정이 많군요.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6대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직선제 대선에서는 100일 전 민심이 실제 선거의 승패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된 여론조사의 의미가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9개를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황선영, 박성재 두 기자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전하고 또 이번 대선에서 특히 주목해 봐야 할 지점들도 함께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3개의 여론조사에서 9.4, 8.6, 6.6%포인트 격차로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다만 6개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인 1, 2%포인트 차에서 접전이었습니다. 윤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 후보의 지지율도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30%대 박스권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대별로는 청년층과 장년층에서 윤 후보가
40대에선 이 후보가 앞섰고요. 30대와 50대는 오차범인의 박빙입니다. 중도층에선 윤 후보가 10%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선제 이후 적중률 100%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충청권 민심, 그리고 후보들이 가장 공들이는 청년 민심이 관심인데요. 이 부분은 가상 스튜디오에 있는 박성재 기자가 돋보기를 대봤습니다. 박성재 기자. 네, 세부 결과가 공개된 여론조사는 총 4개인데요. 윤 후보가 충청권에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조사가 3개로 최대 19.4%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표본수가 다른 조사의 3배였던 오마이뉴스 조사에선 8.7%포인트 앞섰습니다. 이 후보는 호남에서 크게 앞섰는데 이 윤 후보가 20%대 지지율을 보인 조사도 2개입니다. 이 대선을 100일 앞둔 오늘 이 후보가 호남, 윤 후보가 충청을 찾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30 표심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직 모른다입니다. 부동층이 다른 연령대 대비 이 2~3배나 되는데요. 한 조사에선 20대 유권자 4명 중 1명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20대에서 제3후보 지지율이 높은 것도 특징인데요. 이른바 2대 남에선 윤석열 46.5%, 이재명 24.2%인데 안철수 후보가 11.2%로 본인의 평균 지지율을 훌쩍 넘었습니다. 2대녀에서는 윤 후보가 40.5%로 1위지만 심상정 후보가 15.2% 지지를 얻어 이 후보와 6.5%포인트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마음을 못 정했거나 제3지대 후보를 지지하는 2030 표심이 본투표에서 어떻게 나타날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100일 민심은 실제 표심으로 연결될까요? 이번 조사들에서 정권 교체로는 53%대에 달했지만 윤 후보의 지지율은 이보다 10에서 14%포인트가량 낮습니다. 정권 교체는 원하지만 윤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여론이 있다는 거죠. 이 후보의 지지율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못 미칩니다. 역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모두 끌어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여론이 25.7%, 또 35.1%에 달하는 조사도 있는데 남은 100일 동안 흔들리는 민심을 어느 후보가 자신에게 묶어두는지가 승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자, 이렇게 요동치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여야 후보 모두 오늘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닷새간 이어진 호남 일정을 마무리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경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며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소상공인 50조 원 손실 보상도 같이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을 찾아서 영광이 낳은 정치 거물이라고 추켜 세웠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셀카를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가자 200명이 함께한 가운데 광주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는 경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50조 원을 쓰겠다는 윤석열 후보에게 당장 방법을 찾자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표 50조 원 지원 예산 내년에 미리 집행하면 윤석열 후보 손해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사흘 남은 상황이라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4박 5일간 호남 일정을 소화한 이 후보는 마지막 일정으로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 전남 영광을 찾았습니다. 이 전 대표 지지층 끌어안기가 숙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는 이 전 대표를 띄우며 원팀 복원에 공을 들였습니다. 정치 거물 이낙연 전 대표님 고향 맞습니까? 예! 존경하는 이낙연 대표님 건강하게 잘 계시죠?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 후보 측이 기대했던 이 전 대표의 깜짝 등장은 없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아버지의 고향인 충청을 찾았습니다.
세종시에 제2청와대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며 신중부시대를 다짐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에 대해서는 황당무계하다며 가동 재개를 약속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윤석열 후보의 충청 일정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세종 정부청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에게 세종시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참 재밌는 게 연령대가 다른 데보다 평균 연령이 낮지 않습니다. 한 7살 낮다면서. 충청의 아들을 자임해온 윤 후보는 대선 D-100일을 맞아 전략적으로 충청을 방문해 신중부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제2청와대 집무실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후복을 입고 대덕 연구단지 내 해결료 처리 방법을 둘러보면서는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공정에서 나중에 염분이 나오나요? 아니요, 이게 전해질로 염을 사용하거든요. 소금 같은 걸 온으로 녹이면은. 윤 후보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이 황당무계하다며 원전 가동 재개를 약속했고 월성 원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의 파렴치함에 대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두는 청년 프렌들리 정부를 약속한 윤 후보는 대전에서 청년들과 만나 과거 검사 시절 사표를 품고 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3.0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거 기습 공격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충청에서 정권 교체 신호탄을 쏘겠다며 내일 충북 청주를, 모레 충남 천안을 찾는 2박 3일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정치권 소식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접 조사 이틀 만에 추가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해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입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인허가 관련해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며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곽 전 의원이 사건과 관련된 공직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알선수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는데 추가 조사도 없이 이틀 만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역시 50억 클럽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권순희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은 압수수색도 안 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곽 의원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옵니다. 검찰은 최근 곽 전 의원 집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곽 전 의원 아들도 불러 조사한 뒤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경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이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사후 수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를 8년 가까이 보지 못한 사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 속보는 한송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2달 만인 지난주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최윤길 전 의장. 제가 제공 받으신 적도 있잖아요. 아유, 참 왜 그러세요? 아예 참 소설을 쓰시네 정말. 경찰은 최 전 의장을 상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뇌물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의장 시절인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을 도와주고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해 급여 1억 원과 성과급 40억 원을 사후 수뢰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최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김만배 씨 등을 알긴 하지만 2013년 성남 도계공 설립 조례안 통과 이후 7, 8년 정도 못 봤다고 경찰 조사에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장동 특혜 사업에서 중요 역할을 했다면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 배당을 받을 때 왜 한 푼도 못 받았겠냐고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넣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 영장이라는 뜻이죠. 압수수색 대상인 검사들은 공수처가 위조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한 건지 확인을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공수처는 그랬다면 영장이 발부됐겠냐고 반박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최민식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압수하실 건지? 사흘 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검찰 측이 영장 집행 전 사전 고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며 중단됐었습니다. 공수처는 5월 김학의 차관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에 의해 언론에 유출됐다고 의심합니다. 논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이 적시한 검사 7명 가운데 이 고검장 기소 2달 전 이미 수사팀을 떠난 임세진 부장검사 등 2명이 포함되며 불거졌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가 허위 사실로 위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명백하게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허위인지를 알기 어려워서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를 신청을 하는 거고요. 공수처는 이에 대해 해석상 문제일 뿐 허위라면 법원이 영장을 내줬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 경찰은 김병찬이 1년 동안 여자친구 집에 10여 차례 무단 침입했고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계획을 세워서 보복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가 끝난 김병찬이 검찰로 이송됩니다. 혹시 마스크 벗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실명 공개됐는데 죄송하다고 12번 말했지만 정작 피해자에겐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으세요? 경찰은 김병찬이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2번째 신고한 7일 이후 김병찬이 스마트폰으로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살해 전까지 김병찬은 피해자 집이나 차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주거 침입이 10여 회, 상해 1회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혀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반 살인죄보다 하한 형량이 높은 보복살인 혐의와 특수협박, 특수감금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통한 심리 분석도 시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경찰이 3살 아들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여성의 아동학대 치사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이른바 정인이법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가 잠을 안 자고 밥을 잘 먹지 않는 등 육아 스트레스가 컸다고 변명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살 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이모 씨. 혐의 인정하셨나요? 아니 왜 그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경찰은 수사 결과 아들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체포 당시 적용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보다 죄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3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된 건데 하한이 7년 이상 징역으로 5년 이상 징역인 학대 치사죄보다 더 엄벌에 처합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이 씨가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다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고 잠을 안 잔다고 체벌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10월 이후 적어도 2차례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아이 사망 당일 폭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친부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이어진 학대에 대해선 알고 있었다며 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개장 9개월 된 서울 여의도의 대형 백화점에서 매장 천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직원 3명이 다쳤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천장을 덮은 석고보드가 바닥에 떨어졌고 내부 철골은 훤히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4분 서울 여의도의 백화점 더현대서울 3층 매장의 천장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개장 후 9개월 만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매장 직원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초반에 많이 몰렸었잖아요. 그래서 안 왔었는데 이제 처음 와본 거예요. 좀 안전에 대한 게 좀 불안하기도 하죠. 소방당국은 천장의 석고보드 위에 하판을 접착하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장에서 플레이트 판넬이라고 조금 이제 내려앉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백화점 측은 사고 직후 안내방송을 통해 매장 영업을 중단했고 모든 층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 매장에서도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등 대형 쇼핑몰의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 경남 통영에서 주말 사이 모노레일 추락 사고가 있어서 승객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었었는데요. 운행 당시 CCTV 분석 결과 감속장치 오작동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승강장 부근입니다. 어제 탈선 사고가 난 모노레일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2m 높이의 흡연실 위에 얹혀 있습니다. 승강장으로 들어오던 모노레일 차량은 25도가 넘는 급경사 구간에서 가속도가 붙은 채 선로를 벗어나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8명이 크게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2차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모노레일 차량은 승강장 50m 앞에서 장애물 센서가 작동해 스스로 멈췄지만 다시 출발하면서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거기서 정지했다가 갑자기 조금 10초 정도 지난 후에 출발을 하는데 출발한 지 한 1, 2초 이후에 그 낯속이 붙어가지고 이 모노레일 차량은 평지에서 1분에 75m를 가지만 경사가 가진 승강장 입구에서는 1분에 10m로 속도가 줄어듭니다. 경찰은 내리막 구간에서 감속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 있다가 이제 갑자기 내려와 버리니까 아마 동이 잘못됐지 않느냐. 경찰과 국과수는 내일 사고 현장 정밀 감식과 함께 모노레일 제조사와 운영업체를 상대로 오작동 여부와 안전조치 위반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등 수입산 김장 재료를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한 업체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육안으로는 국산, 수입산 구별이 어려운 고춧가루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 광학 현미경까지 동원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충북의 한 고춧가루 유통업체입니다. 트럭에는 중국산 고추 포대가 가득합니다. 이 업체는 중국산 냉동고추를 가공한 뒤 국산을 30%만 섞어 100% 국내산 고춧가루로 속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2달 만에 17톤, 2억 3천만 원어치를 유통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는 그 고춧가루 이제 그런 양념류를 이제 사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믿고 이 업체는 육안으로 수입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구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지만 예상치 못한 광학 현미경 조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산 고춧가루는 세포 조직이 잘 유지된 반면 수입산 냉동고추는 건조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냉동 과정에서 수분이 부피 평창에 세포벽이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균형한 구멍이 광차되기. 원산지를 속여 팔다 광학 현미경 검사에 덜미가 잡힌 업체는 모두 12곳.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76곳을 적발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전 세계 강타 조짐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누구보다도 두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과 음식점 주인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이익으로는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했다면서 절박함을 드러냈는데요. 그 실상을 오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가림막을 세우고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강남 최초의 특급 호텔이 있던 자리인데
올해 초 40년 만에 영업을 종료하고 건물을 허물었습니다. 가로수길 입구에 위치한 이 병원 건물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여기 원래 호텔 아니에요? 근데 없어졌어요. 이제는 아예 병원으로 바뀌었어요. 모두 경영난에 시달리다 폐업한 겁니다. 음식점이 즐비했던 이태원 거리에는 임대문이 현수막을 붙인 텅 빈 가게가 줄을 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숙박 음식업의 절반 가까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지속되는 한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보다 11.3%포인트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다시 방역 고삐가 죄어지고 연말 모임 등이 취소될까 걱정입니다. 기껏 늘렸던 직원들도 다시 줄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상륙을 해서 확산이 되어버리면 또다시 이제 영업 제한을 하거나 진짜 못 버티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신규 변종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에 연말 대목을 기대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계속되는 종부세 급등 논란에 정부는 공시가 18억 원 수준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는 70만 원쯤이라는 설명을 내놨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젊고 2주택으로 쪼개서 가지고 있으면 얘기가 크게 달라진다고 해서 어느 정도인지 따져봤습니다. 이뮤신 기자입니다. 종부세가 공개된 다음 날 세금 폭탄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는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시가 26억 원, 공시가 18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가 7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시가가 한 25억, 27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의 아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종부세 72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68세 집주인이 집을 23년 보유할 때 이런 세금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세금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모든 공제를 받을 경우 공시가 18억 원 주택의 실제 종부세는 약 81만 원. 같은 집이라도 60세 미만, 5년 미만 보유자라면 406만 1,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5배를 넘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57만 원 정도 냈는데 6배 가까이 올해는 이제 부과가 됐더라고요. 실제로 공제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주택자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서울과 조정 지역에 각각 한 채씩 가졌다면 공시가 총액이 18억 원이더라도 종부세는 2,159만 원에 달합니다. 최대한 공제 적용 시보다 26배를 내야 하는 겁니다. 1주택자도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최소액 사례만 부각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죠. 이 결정으로 반복 음주운전 가해자 15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 경각심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포커스는 윤창호법 위헌 후폭풍에 맞췄습니다. 전역을 넉 달 앞두고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 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이죠. 운전부주의죠. 윤 씨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을 냈고 국회의원 104명이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3회에서 2회 위반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과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발의했죠.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2년 전 음주운전이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지난 9월 무면허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윤창호법을 적용받았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 씨처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반복 음주운전 입건 수는 해마다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위헌 결정으로 15만 명 정도가 감경이나 석방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중처벌에서 나온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말했으니 이 부분을
빨리 국회는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게 필요하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번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친일 찬양과 위안부 관련 사실 왜곡을 처벌하는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여당에서 같은 법안을 추진하자 법조계에선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며 반대한 바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약속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 대부분이 저항력의 빈곤층이라고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거센 비판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장영욱 기자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이재명 후보는 친일 찬양 행위,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실 왜곡 등을 처벌하는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왜곡하고 조작하고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 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여당이 단독 처리한 5.18 왜곡 처벌법을 확대하자는 건데 앞서 지난 5월 여당이 발의한 같은 내용의 법안에 법조계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입법 방식으로 헌법 질서와 배치된다며 발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랄지 학문의 자유 같은 것들이 위축되기 때문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 대부분이 저항력, 빈곤층, 고령층이란 글을 올렸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누리꾼들이 저항력과 빈곤이 죄냐, 선민 사상이 제대로 나왔다고 비판하자 황 의원은 오늘 오전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야권에선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문제가 불씨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측근들의 실체, 역할을 둘러싸고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를 비롯한 탈진보 인사들은 윤 후보의 측근인 장제원 의원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씨에 비유해서 이른바 장순실이라고까지 비판했는데 장제원 의원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야권의 물밑 움직임까지 이채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국 흑서 집필진인 권경애 변호사는 훈구파가 개혁파인 조광조를 몰아낸 조선시대 기묘사화에 빗대 윤석열 후보 측근들을 비판했고 진중권 전 교수는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4공화국의 차지철, 장순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차질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윤 후보 주변 인물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명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도 윤 후보 측근을 향해 이간질, 공작질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이간질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측도 문고리 권력을 정리하고 실력으로 경쟁하자고 나섰지만 윤 후보는 장제원 의원의 선대위 내 직책이 없다며 역할론을 부인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사무실도 있고 공식 어떤 개선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장 의원은 선대위 인선 개입 의혹을 부인하며 진 전 교수에게 정권 교체 회방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꺼져가는 김 전 위원장 이슈를 재점화하려고 안간 힘을 쓴다며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폐지수거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바람에 날리는 폐지를 줍고 손수레를 밀고 끈 기특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학생들이 손수레 주위를 둘러싸고 걸어옵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다른 학생들은 폐지를 담은 박스를 안고 따라갑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횡단보도도 건넙니다. 무거운 폐지 더미를 머리에 올린 채 따라가는 학생도 보입니다. 밀고 가는 애들도 있었고 앞에서 끌어주는 애들도 있었고 그렇게 허위하듯이. 지난 15일 낮 3시 반쯤 부산 망미중학교 중학생들이 폐지 수거 할머니를 돕는 모습입니다. 강풍에 폐지가 날리자 학생들이 달려와 돕기 시작했고 이렇게 모인 학생만 14명에 이릅니다. 바람도 좀 불었고
폐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저랑 제 친구가 가서 먼저 돕다가 친구들이 모이고. 학생들은 폐지를 주운 뒤에도 무거운 손수레를 끄는 할머니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인근 고물상까지 30여 분 동안 수레를 밀고 끌며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할머니를 도운 기특한 중학생 14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최고의 별은 고 최동원 선수의 탈삼진 기록을 깬 두산의 투수 아리엘 미란다에게 돌아갔습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후는 타격왕을 수상하면서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최고의 별 MVP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총점 588점을 받은 아리엘 미란다가 2위 이정후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올 시즌 미란다는 그야말로 철벽이었습니다. 28경기에 출전해 14승 5패, 2.3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는데 그동안 불멸로 여겨졌던 1984년 고 최동원의 단일 시즌 탈삼진 기록 경신은 MVP 수상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Sacrificio por un largo año, tú sabes, bien me preparé mental y físicamente bien y 키움 이정후는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에 등극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1994년 타격왕을 받은 아버지 이종범에 이어 아들 이정후는 2021년 타격왕에 오르며 가문의 영광을 뽐냈습니다. 이정후는 내년 시즌 당찬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홈런왕에 도전하겠습니다. 홈런왕에 오른 최정은 재치 있는 수상 소감으로 응수했습니다. 내년에는 타격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개 속 신이 난 경쟁은 기아 이의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의리는 롯데 최준용을 49점 차로 따돌리며 1985년 이순철 이후 36년 만에 기아 출신 신인왕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폴 맥카트니가 만든 007 영화 주제가입니다. 내 일만 잘 되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야 지옥에 떨어진들 무슨 상관이냐고 노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죽느냐 사느냐로 번역됐지만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거칠게 말해서 너 죽고 나 살자쯤이 되겠죠. 함께 살자는 옛 금언을 위약적으로 뒤집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노래입니다. 삼국지에서 조조는 충직하고 용맹한 장수들을 거느린 유비가 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생포한 관우의 마음을 얻으려고 잔치를 베풀고 적토마까지 선물했죠. 하지만 관우는 미련 없이 5 관문의 장수들을 베고 죽은 유비에게 돌아갔습니다. 조조는 유비가 몸을 의지하러 왔을 때도 영웅으로 대접했습니다. 유비를 제거해야 한다는 간언을 물리치고 순순히 떠나보냈습니다. 유비도 늘 내 적수는 조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를 다투면서도 서로 인정하고 예를 갖췄던 거죠. 국가 책임자가 무능한 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무식과 무능, 무당의 산무후보라고 공격했습니다. 무식과 무능은 국정 경험이 적고 말 실수가 잦다는 비판인 듯하고 무당은 손바닥에 이 왕자를 겨냥한 표현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무당한테 물으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조카 변호 논란과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며 무법, 무정, 무치, 산무의 원조라고 맞받았습니다. 비겁, 비속, 비정한 산비 후보라는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품이나 품격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런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단어들이 양대 정당의 후보 사이에 오간 적이 우리 대선 역사에서 또 있었던가요? 이것이 선거를 100일 앞둔 대한민국 대선의 현주소입니다. 앞으로 TV 토론이 시작되면 우리 국민들의 눈앞에서 어떤 폭언과 삿대질이 오갈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라크룸에서 했던 온갖 여성 혐오 발언이 폭로된 뒤에 미셸 오바마가 말했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런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우리 대선에서도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기대를 품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사생결단의 대선판입니다. 정오와 분노, 욕설이 없는 산무선거, 품위와 절제, 배려가 있는 삼류선거는 정녕 불가능한 것인지요. 11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품위 있게 갑시다 였습니다. 내일은 궂은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눈과 비 소식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아침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체로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출근 시간에 시간당 20mm가 집중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눈은 주로 지도의 분홍색으로 보이는 내륙 지역으로 집중되겠습니다. 많은 곳은 최고 3에서 7cm까지 쌓일 수 있겠고요. 서울은 눈까지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쪽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바다에서는 거센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금요일에는 또 한 번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